40년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법칙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주식은 휴지가 돼도 집값만큼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사람 없이 썩어가는 빈 아파트가 9천만 채, 지방 정부에 숨겨진 빚은 1경 원이 넘습니다. 2008년엔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났는데 지금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대체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침몰이 우리에게 어떤 파도로 밀려올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노후 자금, 자녀 교육비, 심지어 결혼 자금까지 전부 집 한 채에 묶여 있었거든요. 실제로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은행 금리는 바닥이고 주식은 믿을 수가 없으니 돈이 생기면 무조건 집을 샀던 거죠. 그렇게 쌓아올린 금고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중국 주요 도시 집값이 전년 대비 6% 넘게 빠졌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진짜 문제는 2선, 3선 도시들입니다. 10%는 기본이고 20% 넘게 폭락한 곳도 수두룩합니다. 30대 직장인 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3년 전 허베이성의 한 신도시에 전 재산을 털어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시세가 당시의 절반도 안 됩니다.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고 그냥 들고 있자니 대출 이자만 빠져나가죠. 이건 단순히 숫자가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중국 중산층이 평생 모은 자산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집값이 오를 거라 믿고 빚내서 산 사람들, 노후를 집에 맡긴 은퇴자들, 이들 모두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당장 지갑부터 닫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역자산 효과라고 부르는데 지금 중국 전역에서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집값이 1억 빠졌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외식을 하고 여행을 가겠습니까? 일단 아끼고 보자. 이게 지금 14억 중국인들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중국 가계 저축이 160조 위안을 찍었어요. 한국 돈으로 3경원입니다. 한국 1년 GDP의 20배가 넘는 돈이 은행에 꽁꽁 묶여서 시장에 안 돌고 있다는 거죠.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당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고 옷가게도 접고 결국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쓰러집니다. 상하이에서 15년째 식당을 운영하던 류 사장님은 작년에 결국 가게를 접었습니다. 손님이 반토막 났는데 월세랑 인건비는 그대로니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 직원을 자르고 해고된 사람들은 또 소비를 줄이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중국 경제를 조이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 외곽을 가보면 기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반쯤 지어지다 멈춘 아파트들이 흉물처럼 서 있어요. 창문도 없고 철근이 삐죽 튀어나온 채로 몇 년째 방치된 건물들. 중국에서는 이걸 란웨이러우, 그러니까 썩은 꼬리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두 채가 아니에요. 중국 전역에 무려 9천만 채입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중국식 선분양 제도가 문제였습니다. 개발사들이 A 아파트 분양 대금 받아서 B 아파트 짓고 B 분양 대금으로 C를 짓는 식이었거든요. 전형적인 돌려막기죠.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이 구조가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꺾이니까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니까 현금이 마르고 결국 공사가 멈춰버린 겁니다.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미 계약금 내고 대출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입주는커녕 건물이 완공될 기미도 안 보이는데 매달 원리금은 꼬박꼬박 나갑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모기지 보이콧까지 벌이고 있어요. 내 집은 없는데 빚만 갚으라니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정부의 한방이 있었습니다. 2020년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사들에게 3대 레드라인이라는 규제를 들이밀었거든요. 부채 비율, 현금 보유량, 이런 재무 조건을 충족 못하면 대출을 막아버리겠다는 초강경 조치였습니다. 거품을 빼겠다는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돌려막기로 버티던 개발사들이 갑자기 자금줄이 끊기니까 줄줄이 쓰러진 거예요.
첫 번째 도미노가 헝다였습니다.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이 회사가 청산 명령을 받고 상장 폐지됐습니다. 너무 커서 절대 안 망한다던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진 거죠.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헝다보다 더 컸던 비구이 위안도 흔들리고 구형 기업 지원을 받던 우량주 완커마저 유동성 위기에 빠졌어요. 부동산 개발이 멈추니까 연쇄 반응이 터집니다. 철강 수요가 급감하고 시멘트 공장이 멈추고 가전이나 인테리어 업체들도 덩달아 쪼그라들었습니다. 집 한 채 안 지어지는 게 경제 전체를 흔드는 나비 효과가 된 겁니다. 부동산 위기 뒤에는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이 별도 회사를 만들어 몰래 빌린 빚, LGFV라고 불리는 지방정부 융자기구 문제예요. 이게 대체 얼마나 되느냐? IMF 추산으로 60조 위안, 우리 돈 일경 1,400조 원입니다. 중국 GDP의 절반이고 한국 정부 예산 17년치예요. 이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지방 정부들이 도로 뚫고 다리 놓고 신도시 개발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은 간단했어요. 개발로 땅값이 오르면 그 땅을 팔아서 원금이랑 이자를 갚는 구조였죠. 이른바 토지금융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꺾이니까 땅이 안 팔립니다. 땅이 안 팔리니까 빚을 못 갚아요. 지금 수많은 LGFV가 이자조차 못 내는 좀비 상태입니다. 중앙정부가 부채 스왑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손도 못 댄 폭탄이라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중국 경제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2008년을 기억하시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 정부가 4조 위안을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가 확 살아났어요. 마른 땅에 물 부으니까 쭉쭉 흡수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2025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제가 꿈쩍을 안 해요. 금리를 내려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해도 개인들이 소비를 안 해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미 빚으로 흥건하게 젖은 땅이거든요.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더 이상 흡수가 안 되고 그냥 고여만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큽니다. 시진핑 주석이 경제 성장보다 체제 안정과 당의 통제를 우선시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됐어요. 현장의 공무원들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강력한 반부패 사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썼다가 나중에 책임지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복지부동, 그냥 가만히 있자는 거죠.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실행하는 사람도 멈춰버렸으니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몇 년 전 탕핑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경쟁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생존만 추구하며 눕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 옛말이 됐어요. 이제는 바이란입니다. 썩든 말든 내버려 둔다는 자포자기의 선언이에요. 숫자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25년 8월 기준 공식 청년 실업률이 18.9%입니다.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건데 실제 체감은 이보다 훨씬 심각해요. 올해만 1220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졌거든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졌어요. 정부가 빅테크랑 금융권을 규제하면서 고연봉 자리가 확 줄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제조업 현장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극심한 미스매치죠. 명문대 나와서 공장 가기 싫다는 청년들, 결국 부모 연금에 기대어 사는 전업 자녀가 늘고 있습니다. 취업도 못하는데 결혼은 무슨, 애는 무슨. 청년들의 좌절이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인구 절벽은 더 빨라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물가 오르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동안 중국은 정반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에요. 얼핏 물가가 싸지면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경제에선 이게 독약입니다. 물건값이 내일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오늘 안 사거든요. 소비가 미뤄지면 기업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직원을 자르고 해고된 사람들은 또 소비를 줄입니다. 이 악순환을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중국이 딱 그 상태예요. 중국인들의 국민 음식인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무려 36개월 연속 하락 중이에요. 3년 내내 공장에서 물건 만들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내수해서 못 파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해외로 물건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플랫폼 보셨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이 쏟아져요. 이게 바로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입니다. 전 세계 시장이 교란되고 각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에서 지금 탈출 행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런이에요. 글로벌 기업들이 짐을 싸서 중국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건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규제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졌어요. 대표적인 게 애플입니다. 아이폰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고 있어요. 2027년까지 전체 생산의 25% 이상을 인도에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중국 내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했고, 일본의 미쓰비시나 혼다도 생산 라인을 축소하거나 아예 빼고 있어요. 한때 중국에 공장 짓겠다고 줄을 섰던 기업들이 이제는 빠지겠다고 줄을 서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2024년 대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했어요. 2025년에는 아예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 거예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과거형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한중 수교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물건 팔아서 벌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팔았어요. 중국은 그걸 조립해서 완성품으로 수출했죠. 그 구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 중국은 석유화학 같은 기초 원료도 자기들이 직접 만듭니다.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안 사요. 반도체 산업은 더 복잡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첨단 장비 팔지 말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수요가 줄었어요. 한국이 양쪽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중국 관광객, 유코도 기대에 못 미칩니다. 집값 빠지고 자산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들 지갑도 얇아진 거예요. 다만 어두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미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의 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어요. 위기 속에서 방향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중국의 모습이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1990년대 일본입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기화 판박이에요. 문제는 중국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한국은 이제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았던 달걀을 나눠야 할 때예요. 인도, 아세안, 중동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차이나 플러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같은 첨단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이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에요. 중국발 위기가 우리 금융시장으로 튀지 않도록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도 필수입니다. 거대한 이웃의 침몰이 시작됐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방파제를 쌓아야 할 때입니다.